영혼의 자서전 1장, 2장, 3장까지 읽겠습니다. 음, 조상들 그리고 네, 아버지 어머니까지인데요. 네, 네, 1주차 때 네, 출장을 가서 참석 못했던 화영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영님. 아니,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짧게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좋았던 구절 한 길면 2분, 1, 2분 정도 짧게 여러분들이 좋았던 구절 간단하게 함께 낭독해 주시고 그 이유 잠깐 덧붙여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건 자율로 하겠습니다. 네, 읽으셔서 좋았던 구절. 오늘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 읽으시면서 최근에 엊그제 대박 성직님께서 한 구절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로 읽어주시고 그 구절을 왜 좋았는지 좀 나누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간단하게 3장까지 분량이 되게 작았습니다. 그쵸? 이제 늘 이렇게 읽지를 못해요. 조금 챕터에 따라서 조금 더 긴 챕터도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그 주에는 19장, 20장만 읽거든요. 근데 그 전에 좀 많이 읽어둬야 되는 게 19장이 워낙 깁니다. 그 아토스 우리말 제목이 뭘까요? 네. 그 차례 보시면요. 차례에 그 번호가 없는데 저는 그 번호를 다 매겨뒀거든요. 1장 조상들, 2장 아버지, 3장 어머니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매기시고요. 지금은 넘겨보시면 작가 노트 옆에 있는 6페이지죠. 6페이지 보시면 예루살렘이 20장입니다. 그리고 나의 버치인 아토스 산이 이제 19장이니까 이 19장 보셔요. 19장만 70쪽이에요. 그쵸. 이 19장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3개장씩 이렇게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좀 짧은 장이 나오면 그때는 한 5개장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지금 초반부니까요. 조금씩 제가 분량을 좀 드렸습니다. 3장까지 읽으셨을 텐데 소감 한 말씀 주실 분 계신가요? 소감 한 말씀? 재밌게 읽으시는지 아니면 이게 좀 그냥 읽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또 이게 모두 다르니까요. 네. 네, 상철님 한 말씀 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작가님이 그동안 얘기하신 내 안에 우리 조상들의 그 DNA가 들어가 있고 네. 그 안에 있는 그냥 여러 자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되게 고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아버지 쪽하고 어머니 쪽이 굉장히 그 작가님들 얘기하는 약간 대극적인 음흠.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꾸 그쪽으로 연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네. 어, 예, 네, 좋습니다. 제가 이따가 조상들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제가 요즘에 뇌과학에 대한, 어, 사실 요즘 우리가 챗 GPT를 위시한, 예, 딥러닝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인공지능을 저희가 이렇게 모른 척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전 분야에, 어,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에서 30년 전인가요? 인터넷이 그때는 몇 명이 썼더라? 뭐 이렇게 5만 명이 썼나? 뭐 그런데 지금은 뭐 한 30억 정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더 되나요? 그것보다 빨리 네네. 인공지능이 이제 삶의 전 영역에 일상화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큼이나 또 강력하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의 분야가 그 신경과학, 뭐 쉽게 말하면 뇌과학이죠. 뇌과학이 거의 모든 분야에 어, 지식을 이제 업데이트하거나 뒤집거나 어, 또 이렇게 발달시키고 있는데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한 뇌과학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이 책 제목은 운명의 과학이라는 책인데요. 예, 뭐 이를테면 우리가 예전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인데 도대체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 인생은 과연 우리가 온전한 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행사할 수 있고 또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구하는 책인데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전자와 DNA와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예, 마치 이제 어, 그 그쪽 용어로는 생물학적 결정론인데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운명 지어져 있다라고 보는 어, 존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린 자유의지가 가득한 존재이냐? 아니면 상당 부분 이미 결정되어 있는 타고난 유전자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성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예, 뇌과학이 보여주는 그 최신의 그 지식으로 쓴 책이 또 나와서 너무 재밌게 잘 읽었는데 거기는 재밌게도요. 이 카얀자키스가 심각한 오류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상철님께서 조상님들의 새겨져 있는 뭐 그런 표현 쓰셨는데, 야, 이게 제가 종종 느낍니다. 꼭 카얀자키스만이 아니라, 예, 위대한 문학이나 사상가들이, 예, 어, 통찰만으로도, 과학적 지식이 아닌 통찰만으로도 자주 지혜에 이르는 모습을 또 카얀자키스를 통해서 또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조상들이, 예, 저 역시도 그렇게 좀 재밌게 읽혔고요. 지연님 한 말씀 주시겠어요? 노지연님? 안경을 쓰셨네요. 네. 음, 준비를 가볍게, 네, 소감 정도만. 아니면 뭐 패스하셔도 돼요. 네.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려웠어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네. 아, 어려웠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도를 좀 나가고 또 끝나고 나서 또 여러분들 소감이나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음, 예, 사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자면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텍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스인 조르바보다 더 깊은 구석이 많거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운 텍스트를 읽어볼 만한가? 근데 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또 꽤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리스인 조르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양반께서 워낙 예, 영적이고 어, 자기의 약점과 강점, 전 영역에서 개발시키고자 하는 자기를 넘어서고자 하는 자기 극기의 의지, 자기 극기의 모습을 보이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니체적이기도 합니다. 영적이기도 하고 니체적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하는 니체적이라는 말은 초극이라는 단어가 있죠. 초극. 예. 모든 걸 초월해서 뛰어넘는, 이겨내는 그 초극적인 인물이기도 해서 자기 경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카잔자키스나 니체한테 배울 게 꽤나 많으시지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영적이라는 말씀 쓰셨는데 그 영적인 면에서는 종교적인 어떤 세태와 싸우는 대목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대목들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은데 요즘에 그 종종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주제가 뭐냐면 굉장히 인문학적인 대가들이 다루는 어떤 주제가 있어요. 굉장히 실제적인 주제로는 SNS를 다루는 인문학 대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를테면 그 유럽의 엘빈터플러라고 불리는 자크 아탈리라는 석학이
SNS를 다뤘어요. 그리고 그 영국의 너무 유명한 그 저자 누구죠? 시빌리제이션 쓴 저자. 너무 유명한 역사가인데요. 그 양반도 네, 제가 한번 리스트업해서 제목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SNS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지에 대해서 이 인문학 대가들이 자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또 추상적인 주제 하나를 다루는데 그게 뭐냐면 신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 여러 석학들이 또 다루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 지금은 100년 전과 사실 완전히 다른 세계인 것 같아요. 이거 뭐 저희는 지금만 살아가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예, 인류 최초로 우리는 두 번째 세대 정도, 세 번째 세대 정도일 겁니다. 뭐 무슨 말씀이냐면 신 없이 살아가야 되는 신을 안 믿어도 되는 선택권을 가지고 태어난 세대인 거예요, 우리는. 예.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가치를 결정해야 되죠. 일단 신을 믿을지 말지부터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죽게 되면 우리 죽음에 대해 가까이 오게 되면 그때는 또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뒤늦게 종교에 귀의하시는 유명인사도 많죠. 예. 아니면 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제 죽음 앞에서 조금은 이제 자기 삶의 행복이 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그 죽음에 대한 통찰도 가득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기도 하죠. 예. 이 요컨대 인문학의 중요한 주제들이 꽤 많이 다뤄지고 있는 텍스트다. 예. 그 말은 이 소설가들이 다 인문주의자들은 아닐 텐데 카잔자키스는 굉장히 인문주의를 갖추고 있는 작가라서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렸네요. 제가 그 SNS에 대한 책이랑 그 신없는 신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는 제가 기억했다가 리스트업을 한번 해서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셔요. 자, 그럼 우리 조상들로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먼저 아까 상철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또 지금 댓글로 우리 채팅창에 대박 성진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21쪽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주 만날 겁니다. 대극의 합일, 예, 그 양극적 통합, 조금 어려운 말로는 뭐 변증법적 통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번 보시죠. 저기 아버지 쪽, 어머니 쪽. 아버지는 불, 어머니는 흙. 이렇게 대비시키더니 자기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조화시키고 화해시킬지 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성의 정점이라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간단하게 이제 뭐라 자주 또 들으셨던 분이 많으니까, 그죠? 설명할 필요는 없고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문단. 불과 흙, 이 두 가지 투생적인 조상을 내가 몸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가. 나는 타협이 불가능한 요소를 타협시키고, 이게 너무 중요한 문장입니다. 타협이 불가능한 요소를 타협시키고, 빛과 어둠, 남, 여, 감성과 이성, 선, 악, 그다음에 뭐 우리 뭐 자율과 규율 뭐 이런 느낌들 이게 타협이 안 되잖아요. 그 불가능성에 도전하는 인간이 타연잡겠습니다. 허리춤에서 조상의 짙은 어둠을 끌어내어 내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빛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내 의무, 하나뿐인 내 의무라고 느꼈다. 네, 그래서 제가 핵심 키워드 타협이 불가능한 요소를 타협시키고 영어로는 reconcile이죠. reconcile. 네, 화해시키다, 통합시키다, 조화시키다. 네. 그뭐 제가 이거 락강의 말인가요? 누가 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예.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뭐 이런 말씀 제가 드린 적 있잖아요. 환대는 환대할 수 없는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다. 이 표현. 네. 용서할 만한 걸 용서하면 용서라는 가치가 필요도 없죠. 그죠? 용서가 내가 용서하기에 너무나 불공평하고 억울한데? 라고 느껴지는 대상을 용서할 때 그게 진정한 용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그러면 화해라는 것도요. 이 융합이라는 것도 예, 너무나 너무나 갖다 놓기만 하면 자석의 N과 S 극처럼 갖다 놓기만 하면 저절로 들러붙는 이 두 가지를 융합이라는 말 쓰기 너무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그거의 정점은 타협이 불가능한 두 대극적 요소를 통합시킬 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조화나 통합이나 시너지와 같은 것들이 말입니다. 예. 이거는 예, 이제 뭐 이 쉽게 표현하면 양극적 통합, 뭐 벤팅법적 통합 이런 것들은 카잔자키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 한번 또 짚어주셨고요. 상철님께서. 예. 그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면 어, 22쪽이에요. 이건 제가 프롤로그 제가 언급했어야 되는데 빠뜨린 대목이어서 제가 짚습니다. 22쪽 보시면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째 줄입니다.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신으로의 상승은 얼마나 무서운 과정이더냐. 찾으셨습니까? 이건 뭐 얼핏 네네. 두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거 딱 읽으시면 니체가 또 니체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읽었다. 이렇게 말했다. 읽으셨으면 또 떠오르죠. 니체가. 예, 니체에게 인간은 예, 니체의 인간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초국성입니다. 초국성. 인간은 넘어서야 될 존재입니다. 그대로 뭐 받아들이고 자기 수용 이런 거 아니고요. 인간은 넘어서야 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 어, 그때 나오는 비유가 이제 원숭이 비유잖아요. 우리가 원숭이를 바라볼 때 민망할 때가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원숭이가 뭐 어, 우리만큼 문화적이거나 자의식이 있지는 않으니까요. 예, 그런데 초인이 보기에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를 니체가 하죠. 이 니체 비유입니다. 예. 우리가 원숭이를 보면서 어떤 대목에서 이게 뭐 부끄럽거나 아니면 덜 진화가 것처럼 느낀다면 초인이 볼 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예, 자기를 극복해서 더 나아져야만 되는 존재가 이제 니체의 인간관이죠. 그 대목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동시에 어, 진화론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 왜냐하면 자, 그 22쪽 보시면 위에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위쪽으로. 둘째 줄입니다. 이제 세상이 창조된 이후 처음으로 찾으셨습니까? 22쪽 셋째 줄입니다. 인간은 신의 일터로 들어가 함께 일하게 되었다. 육체로 사랑과 용맹과 자유의 성스러운 변화를 일으키면서 인간은 진실로 신의 아들이 된다. 네. 그것은 벅차고 끝없는 의무다. 나는 평생 그리고 지금까지도 투쟁하지만 어둠의 침전물은 언제나 마음속에 남아서 싸움은 항상 다시 시작된다. 아, 이런 표현도 어렵네요. 이 어둠의 침전물이 뭘까요? 조상에서 갇혀 있는 역사적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 기독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이 비유니까요. 누구나 인간이라면 타고나는 원죄로 또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쭉 읽어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두 번째 문단에 여덟째 줄쯤입니까? 나는 거룩한 공포에 더욱 사로잡힌다. 와, 이런 거 지금 보니까 어렵기도 하네요. 그 자기가 조상을 생각하는데 올라가서 첫 조상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 두려움에 빠졌대요. 왜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첫 조상이 성경에 따르면 성경에 따르면 믿음의 첫 조상이 아브라함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 카얀자키스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는 겁니다. 누구예요? 조상이. 털복숭이 선조잖아요. 누굽니까? 원숭입니다. 예. 이 카얀자키스는 이제 젊은 날에는 신을 믿었지만 이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을 믿었죠. 이 주제는 꽤 중요한데 근데 그 신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인격적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 제가 오늘은 시간이 안 되고요. 제가 그 카얀자키스의 나중에 그 얘기가 그 영적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때 카얀자키스의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얀자키스의 종교는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때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어디에나 신이 다 있습니다. 카얀자키스에게는. 예,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너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선조가 원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혼란을 많이 안게 됩니다. 카얀자키스가. 그렇게 보시면 이 대목이 좀 나오는데 이게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 계속 나오거든요. 뒤쪽에. 그래서 한번 짚어야 되는 문제이고 이게 프롤로그에도 나옵니다. 한번 프롤로그 한번 가보시죠. 제가 그때 빠뜨렸어요. 지난번 두 번의 강독해서는 다 했었는데 워낙 제가 이번 과정은 줄여서 가다 보니까 어디 나오냐면요. 12쪽에 나옵니다. 12쪽. 여기는 어렵습니다. 12쪽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한 줌의 그 흙 찾았습니까? 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이 카얀자키스가 투쟁하고 고뇌하고 추구하고 힘을 다해서 어떤 오르막길을 오르고 어디 다다르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 왜 다다르느냐면 무엇을 다다르기 위함이었냐면 신의 얼굴을 찾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이 놀랍죠. 읽어보겠습니다. 한 줌의 그 흙 속에는 어떤 투쟁이, 어떤 고뇌가, 인간을 잡아먹는 보이지 않는 짐승을 쫓는 어떤 추구가 또 악마적이면서도 거룩한 어떤 힘들이 있었던가. 그것은 피와 땀과 눈물로 빚었으며 그것은 진흙이 되고 인간이 되어 어디엔가 다다르기 위해 오르기 시작했는데 어디에 다다르기 위해서였는가. 이 크레타의 흙 속에는 투쟁과 고뇌와 힘 등등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 흙은 인간이 되었죠. 그리고 계속 오르막길을 오릅니다. 그것은 숨을 헐떡이며 신의 시커먼 몸집을 타고 기어 올라 자, 여기서 보셔요. 신의 시커먼 몸집입니다. 이 전통적인 기독교 신론대로 하면 시커먼 몸집이면 안 돼요. 그죠? 아니, 예수님 그린 그림 중에 그 어떤 성화가 예, 예수님 몸을 하나님의 몸을 시커멓게 그리겠습니까? 후광이 있는 빛의 존재를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카얀자키스가 조금 다르게 보는 거죠. 이거는 뭐 신이 악이 아니라 아마 신의 정체를 파악하기 힘든 불가해성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니까. 예, 불가해성이죠. 이해하기 힘든 성질. 신의 시커먼 몸집을 타고 기어올라 팔을 뻗었습니다. 왜? 신의 얼굴을 더듬으려고요. 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체를 알기 위해서 더듬었습니다. 이 표현, 이런 거 기가 막히죠. 대담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죠? 기가 막히다는 것은 뭐 답답하다가 아니라, 어, 과감하고, 과감하고 숭고하고, 약간 또 신에게 따지면 경외감이 느껴지는 그런 경외감이 극도의 공경심과 공포감이 다 있는 뜻이잖아요. 경외가. 그죠? 그래서 가장 높은 존재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단어이긴 해요. 경외감은. 두려우면서도 공경하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랍습니다. 그리고 생애에서 마지막 남은 몇 년 동안 이 사람은 이 자기입니다. 이 사람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3인칭처럼. 그 시커먼 몸집에 결론이 놀라워요. 얼굴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신의 얼굴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신의
뭐 이를테면 신에 대해서 누구나 다 말을 하지만 실체가 없는 거였고 니체 말처럼 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절망합니다. 아, 신이 없었구나. 절망을 해요. 그리고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그 정상. 예. 그야말로 탑이에요. 탑. 그죠? 정상. 정상을 깎아 얼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얼굴입니까? 여기서 자신의 얼굴이 그 카얀자키스 아니에요. 이게 좀 헷갈리게 써 있네요. 근데 영어에서는 his own face거든요. 그의 원래 얼굴을, 신의 얼굴을 찾아주려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믿었던 뭐 하나님은 안 계시고 21세기의 새로운 신을 창조하기 위해서, 제시하기 위해서 예, 투정을 벌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투정을 벌인다 해서도 카얀자키스 특유의 표현이 나오죠. 자기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니체적인 접근인 거죠. 그죠? 근데 그때는 그런 모습 어떤 거예요? 아니, 인간이 신을 만든다고? 인간이 신의 존재를 만든다고? 그럼 오만일 텐데, 여기서 또 오만이 아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예, 여기서 말하는 공포는 뭘까요?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는 정말 신이 계시면 엄청난 두려움에 떠는 것이고, 신이 안 계시더라도 신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숱하게 많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숱한 질타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도 공포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공포와 오만 속에서 이게 전형적으로 대극적 감정이 다 있는 이런 표현들을 한자키스가 쓰죠. 근데 전혀 과장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이 공포와 오만이라는 것이 그냥 자기가 화려하게 또는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앞뒤의 문맥을 보면 충분히 그런 두 가지 감정을 다 느끼게끔 쓰는 것이 또 사연자키스의 위대함인 것 같아요. 일단 요 구조는 이해되셨습니까? 어려운데 어렴풋하게. 요거를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근거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22쪽 한번 보시죠. 22쪽. 우리 본문입니다. 방금 보셨던 거. 네. 그쵸? 여기 보시면 연결시켜서 보시면 더 잘 이해됩니다. 뭐냐면 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 진화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쪽에서. 22쪽에서. 그쵸? 또 가볼게요. 154쪽 가보겠습니다. 154쪽. 아하, 이거 좀 시간이 걸리네요. 154쪽. 하지만 중요합니다. 이거 뭐, 그냥 쉽게 넘어가면 계속 걸리는 부분이라. 아, 이 사춘기의 어려운 문제들이라는 챕터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춘기 때, 그때까지가 이제 사연자키스가 신을 믿었어요. 근데 이때, 신이 안 계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느꼈던 두 가지 큰 고민이, 사춘기의 큰 충격이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신이 안 계시는 거구나. 네, 뭐 자세한 얘기는 그때 챕터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과 관련된 것만 해보겠습니다. 154쪽. 3쪽 끝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 그 3쪽 끝에 읽지 맙시다. 가서 하시고, 가서 말씀드리고 제가 대략 문맥을 잡았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네. 154쪽 셋째 줄, 넷째 줄. 위에서 넷째 줄. 나는 격분했는데 찾았습니까? 네, 나는 격분했는데 가장 성스러운 인간의 노력에 대하여 이게 뭐냐면 신을 찾고 신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이 문맥을 제가 그냥 설명드리면 가장 성스러운 인간의 노력, 신과 교제하고 신을 믿으려는 그 노력입니다. 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와 그의 족속들, 이 누구냐면 그가 누구냐면 수도 원장입니다. 이 수도 원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들을 속여왔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격분합니다. 산체키스가. 저도 이 챕터가 좀 놀라웠어요. 사춘기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과감하게 쓰는 이 타얀자키스의 지적인 선언에도 감탄했고요.
나는 이제 신이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 많죠. 유명한 사람이 이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를 썼던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도 있죠. 러셀, 버트런트 러셀도 그런 선언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거 훨씬 문학적으로 이 카얀자키스가 그걸 그려냅니다. 그리고 154쪽 보셔요. 154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찾았습니까? 거리는 원숭이를 구경했다 찾으시면 됩니다. 찾았습니까? 거리는 155쪽, 죄송합니다. 155쪽입니다. 155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밑에서 네, 거리는 원숭이를 구경했다 찾았습니까? 예. 이게 이제 진화론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이에요. 전에는 원숭이가 하는 짓을 보면 나는 웃곤 했다. 그것은 신비감이라고는 없는 결여된 우스꽝스럽고 볼품없는 인간의 희화, 희화 같아서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보고 킬킬 웃어버린다. 그러나 나는 이제 겁이 났다. 감히 쳐다볼 용기가 없어서 나는 다른 길로 다녔다. 이것이 내 할머니일까? 그것은 인간의 수치였다. 창피하고 화가 나서 나는 내 마음속의 왕국이 무너져 폐허가 되는 기분을 느꼈다. 아, 이게, 예, 인생을, 저는 사실 이 사춘기 어려운 문제들이 저한테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챕터 하나 몇 개 꼽으면 포함될 것도 같은데요. 저의 종교 생활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저의 종교 생활은 카얀 자키스만큼 정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카얀 자키스만큼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종교 생활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분들과 교제도 많이 나누었고, 또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또 하나님을 음, 잘 섬겨보고자 노력도 많이 했는데, 진정으로 회의하거나, 그다음에 내가 믿는, 내가 정말로 지옥을 믿는지 아니면 천국을 믿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회의하면서 나에게 묻고 또 묻고 치열하게 기도하거나 그런 점에서는 카얀자키스에 비하면 훨씬 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럼 카얀자키스는 예, 그래서 제가 저보다 훨씬 정직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믿었다가 예,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좀 가서 보시기로 하고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제 없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런 절망에 빠집니다. 네. 이게 기만적으로 만약 교회를 다녀보면 알게 되더라도 덜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그쵸? 예, 그런 모습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만 더 보고 올게요. 163쪽, 빨리 보고 올게요. 163쪽입니다. 이게 요거까지 봐야 좀 하나 결론이 날 것 같아서요. 넷째 줄입니다. 위에서 넷째 줄. 친구가 말해요. 둘째 줄에서 신들도 죽는구나. 물론 신들도 죽지. 하지만 신성은 불멸하지. 신은 죽었어요. 근데 신성이 불멸해요. 이것 좀 뭐 알듯 말듯 하시죠? 근데 감이 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예. 한 종교가 말하는 신은 죽을 수 있는데, 그 니체는 기독교의 유시론에서 말하는 신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신에게 깃들어지는 속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뭘까요? 제가 한번 신성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인 졸업할 때 들은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전지전능 영원불멸. 하나가 기억 안 나네요. 예. 그런 것들 신성이라고 치면, 예, 그것은 어딘가에,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신적인 속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에. 햇볕에, 예, 사람이 아주 숭고해지는 어떤 한 순간에, 예, 그다음에 우주의 운행에, 아주 깊은 명상에, 이 곳곳에 이렇게 깃들어져 있는 겁니다.
한 마리의 개미에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범신론이잖아요. 예. 이 신들은 죽지만 신성은 불멸하지. 이것도 기가 막힌 말인데 차차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읽어가시면서 더 많은 신성을 발견하고 숭고함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싶네요. 예.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숭이를 일체의 그 초인적인 원숭이로 보셔도 좋겠지만 진화론의 원숭이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와 닿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 듯 말 듯 하시는 정도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쌤 말이 완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 이제 같이 더 고민해 봅시다. 네. 그게 지난 프롤로그에서 나왔던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고 카전자키스의 평생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는 그의 영성을 이해할 수 있죠. 그의 추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신들은 뭐 한 가지로 기억하시면 신들은 죽지만 신성은 어디에나 있다는 얘기, 불멸하다는 얘기도 꽤 중요한 원이 아닌가 싶어요. 22족 이야기였습니다.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그 얘기 좀 나눴습니다. 23쪽 보시면 또 나오죠. 23쪽 보시면 밑에서 둘, 넷, 여섯째 줄. 우리들의 몸에는 쉰 목소리들이 굶주린 털복숭이 짐승들이 이렇게 계속 나와요. 예. 그 조상들을 생각할 때 이미 카잔자키스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저 먼 조상까지도 이렇게 이제 끌어와서 이 존재론적 사고를 하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24쪽에 보시면 예. 아, 이것도 인간의 어떤 야만성이죠. 마지막 문단, 내가 심하게 취하거나 격분하거나 찾았습니까? 24쪽 마지막 문단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어루만지거나 부리가 내 목을 조르고 블라블라 자기 안에 있는 괴물들이 내 몸속에서 아우성을 치고 반항하기 위해 죄송합니다. 닫힌 눈을 부수고 빛으로 솟아올라 다시 한번 무기를 들기 위해 공격하는 소리를 듣는다. 등등 이제 인간의 야만성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그죠? 이거 보는데 제가 그 김영하 얘기 듣는 것 같아요. 김영하가 이걸 뺏겼나 싶을 정도로 예,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김영하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자기 마음속에는 창고가 하나 있고 그 창고 안에는 괴물이 산다. 그 괴물을 어르고 달래서 세상에 끄집어 데리고 올라와서 내어 놓으면 예,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소설이라고 부른다. 이런 아주 뭐 멋진 말을 했어요. 김영하가 이제 자기가 왜 어두운 인간들을 많이 그리는지에 대한 김영하의 변이었습니다. 인간의 이렇게 양면성, 우리 안에 있는 천사와 악마 중에 악마를 이렇게 표현할 모습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5쪽 보시면 오역, 이건 뭐 제가 사선 오역 다 짚지 않을 텐데 이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여성분도 몇 분 계시고 셋 줄, 여섯 줄, 여섯째 줄 보시면 그들은 전쟁에 나가야 할 때가 되면 실컷 먹고 마시고 쭉 나오는데 이거가 조금 오역입니다. 원래 문장이 뭐냐면 여기 나와요. 제가 여기 화이트보드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실컷 먹고 잔뜩 마셨지만 전쟁에 나가야 될 때는 여인들로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 정도의 표현입니다. 조금 문장이 바뀌어서 좀 헷갈리죠. 그 전쟁에 나가야 될 때면 잠을 안 잤다 이 얘기겠죠. 여인들과 중요한 날에는.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상의 마지막 30쪽 보시면 두 가지 상반된 충동으로부터 종합을 이루려는 투쟁.
밑에서 여섯째 줄 이렇게 자꾸 나오죠. 상반된 충동을 통합시키려는. 제가 이 조상들에 대한 운명의 과학에서 읽었던 몇 가지 뇌과학 얘기는 할 시간이 없네요. 다르게 한번 기회를 잡아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제가 몇 쪽 찍어서 이렇게 공유하는 것으로 형식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버지로 가시죠. 아버지. 니체의 아버지는 죄송합니다. 카잔타키스의 아버지는 예, 그, 그 자세히 알려면 소설 한 권 읽으면 돼요. 미알리스 대장이라는 예, 아버지에 관한 소설이 한 권 있죠. 그 소설도 감동적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소설 미할리스 대장인데 아니면 그 성진님이 또 공유해 주신 영화 보셔도 되죠. 그 영화에도 아버지가 잘 나오거든요. 예. 근데 아버지가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나오죠. 아버지 엄격했고 괴로워할 줄 모르고 웃을 줄 모르시고 예. 그런데 또 이게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셔서 굉장히 엄혹하신데도 불구하고 또 아들을 위해서 예, 가진 노력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는 뭐 조상들보다 어려운 내용이 거의 없죠. 그쵸? 그리고 이제 잠깐 나오는데 그 낙소스에 14살 때 낙소스로 그 천주교 학교에 피난을 가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크레타에. 그때 이제 얘기가 다시 좀 나와서 그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32쪽에 나오는 얘기들은 여기서는 어 34쪽에 아버지의 아버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 34쪽의 두 번째 문단.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를 지금 지연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읽어줄 수 있으십니까? 제가 네. 필요까지인데 예,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가벼워질 날이 없었다. 네. 아버지의 마음은 가벼워질 날이 없었다. 어느 날 메사라에서 온 엘리아스 대장이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물었다. 어째서 당신 입가에는 미소가 떠오르는 적이 없나요? 미알리스 대장, 씹던 담배꽁초를 뱉으며 아버지가 대답했다. 까마귀는 왜 검은가요, 엘리아스 대장? 또 어떤 날 성 미나스의 성당 안내인에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나는 들었다. 우리 아버지를,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봐야 해요. 그분은 진짜 귀신 같은 사람이죠. 그분에 비하면 난 뭔가요? 피람이죠. 그- 1878년, 네. 이제 그 뒤에 보시면 고맙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산으로 싸우러 가는 모습이 보이죠. 아주 숭고하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제들이 할아버지 일거를 성역에다가 보관하고 있고, 예, 그 할아버지 일거를 본 적이 있는데 칼에 맞아 생긴 흠집이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할아버지 궁금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물었더니 할아버지 어떤 분이셨나 했더니 아버지와 똑같다 똑같은 분이라고. 예. 직업이 무엇입니까? 전쟁. 이렇게 말하는 이 할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강인함이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로부터 내가 물려받았다는 말은 안 하지만 적어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카얀자키스의 글쓰기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 대목을 좀 짚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마지막 지혜님 읽어주신 대목에서 대사 있죠? 예. 진짜 뭔가를 보려면 우리 아버지를 보셔야 된다. 예, 그분은 진짜 귀신 같은 사람인데 나는 그에 비하면 피라미다. 이게 이제 카얀자키스의 아버지가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이거 뭘까요? 저는 어 자기를 언제나 좀 그나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눈앞에 생생하게 표대로 그려볼 수 있는 어떤 정신의 지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카얀자키스의 아버지가. 자기가 아무리 막 이렇게 사람이 대단하다고 해도 뭐라고 말해요? 저는 피라미예요. 우리 아버지 보시면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카얀자키스의 아버지로 하여금 예, 우물안 개구리가 안 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의식이었겠습니까? 이게 누구에게나 좀 필요하지 않나. 막 이게 리더면 근데 정말 진짜 리더가 있죠. 저는 그분의 그 리더에 비하면 저는 뭐 이런 느낌. 공부하는 사람이면 그분 계시는데 그분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행복에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차치하고 일단은 끊임없는 어떤 지향으로 삼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는 대단한 어떤 한 영혼이 한 정신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분 앞에 빗대어서 그분 앞에 있는 모습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그 자의식을 저는 주로 면전의식이라고 합니다. 면전의식. 자의식의 종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나는 그 사람을 내 눈앞에 보고 있어. 이 면이 남면자거든요. 면 앞에 있는 의식. 예, 그래서 뭐 이를테면 제가 지금은 좀 없는데 제가 한때 저희 할머니가 제가 뭔가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거나 뭐 하다못해 횡단보도 건널 때 늘 할머니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 의식. 그 할머니 나는 건너고 싶은데 할머니 때문에 안 건너는 그런 마음들. 예. 저 심지어 제가 말한 적 있습니까? 들어보시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제가 물건 하나 훔치다가 21살 때인가 2살 때인데 꽤 나이가 들을 때였죠. 그죠? 아이도 아니고. 물건 하나 훔치다가 물건 아니죠. 돈 봉투입니다. 돈 봉투 훔치다가 한 5분 갔어요. 5분. 저 그것도 그날 이거 생생해요. 5분 가서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다가 할머니가 또 올라가지고 제가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 훔치고 나오는 것보다 그 전에 다시 갖다 놓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놓고 왔던 그거, 지금 생각하니까 저렇게 순수할 때가 있었군요, 저도. 네,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도덕성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예로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 예, 미아리스 대장이 되게 용감하고 강인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가 동네 사람이 말하든 아들이 말하건 아무리 아버지 되게 용감하십니다 해도 아버지 말이 뻔하지 않아요? 야, 할아버지가 계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영혼인 것 같아서 그 대목이 또 종종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여기 번역을 진짜 귀신 같은 사람이 더 괜찮은데요. 예. 피라미와 귀신이 좀 안 맞지 않아요? 피라미와 귀신이. 데크가 좀 안 맞잖아요. 예. 그럼 여기는 뭐냐면, 원래는 진정한 용입니다. 진정한 용. 이게, 제가 이거 우리 수업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리스인 조르바, 오그레 삼촌. 바로 옆에 책장에 혹시 그리스인 조르바 갖고 계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셔요. 98쪽입니다. 오그레 삼촌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그레 삼촌.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더니, 그리스인 조르바 오그레 삼촌이라고 치면
그 작품 속 화자가 이름이 오그레라고 보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화자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딱 한 번 나온대. 그 김중혁 소설가도 그 얘기 하잖아요. 화자 이름이 나온다. 화자 이름이 뭐냐? 오그레다, 오그레. 조카가 그 화자한테 오그레 삼촌이라고 부른다. 찾았습니까? 이게 이윤기 번역본만 그렇게 나와요. 못 찾으셨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요. 98쪽 아닙니까? 맞죠? 하단부에 있을 겁니다. 하단부에. 밑에서 한 다섯째 줄, 여섯째 줄, 그런 느낌인데. 둘째 줄인가? 유재용 교수님 번역본은 아니. 아닌 거죠. 네네. 그 이윤기 선생님 번역본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정윤 교수님은 제대로 번역하셨거든요. 이 오그레가 크레타 방언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뜻이 뭐냐면 용이에요. 용. 용삼촌이에요. 근데 이게 그리스 사전에도 잘 안 나오는 말이어서 충분히 이제 그 오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오역이 아니라 그냥 영어에서 그냥 바꿔버린 거죠. 영어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어 버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그레. 근데 이걸 드래곤으로 번역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윤기 쌤은 그대로 번역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오역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오해가 가득한 왠지 이름 같이 들리잖아요. 오그레 삼촌. 네. 이윤기 번역본. 그러면 제가 이거 보시면 그 오그레는 네, 어떻게 보면 화자가 나아가야 될 궁극의 지향을 담아낸 별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쵸? 용이 누굽니까? 할아버지가 용인데 아버지는 피라미고. 예. 그렇게 보면 이걸 읽을수록 그리스인 조르파가 훨씬 풍성하게 읽혀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한 사례가 이런 사례들입니다. 숱하게 그런 대목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진짜 귀신보다는 진정한 용 정도로 좀 보셔도 좋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사실 번역하기로는. 네. 됐습니까? 네. 그 지금 98쪽 아무도 못 찾으신 거죠? 오그레 삼촌은. 98쪽에는 안 나와서요. 열린 책들 갖고 제가 있는데. 똑수를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예, 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네네. 괜히 혼란만 드렸네요. 자, 그러면 어머니로 가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제가 키워드 하나는, 죽음의 정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 읽을 때 엄청나게 감동받았던 구절이 37쪽, 7쪽이에요. 이건 지난번,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안 했고요. 첫 번째 강독회 할 때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37쪽.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청 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게 37쪽 외할아버지 얘기가 쭉 나오고 한번 읽어보셨을 테니까 저는 그냥 그 내용만 읽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번째 줄이네요. 11번째인가요? 외할아버지가 구운 새끼 돼지 열째 줄인가요? 찾았습니까? 네. 외할아버지가 구운 새끼 돼지를 손에 들고 들어서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외할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몸 속에서 외할아버지가 살아갈 터이기에 나는 기쁘다. 우리는 함께 죽으리라. 내 속에 죽은 자가 죽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처음으로 죽지 않기를 바라게 한 사람은 이 외할아버지였다. 그 후로 떠나가 버린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덤이 아니라 내 기억 속에 묻혔으니
내가 죽지 않는 한 그들도 계속해서 살아가리라는 사실을 나는 안다. 어려운 내용 없지요? 네. 그럼 뭐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기한테 소중한 사람들을 굉장한 애정과 공감으로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봐도 되고, 그래야지만 이렇게 경지를 이룰 수 있나는 아닐 텐데, 그렇게 깊은 공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이런 표현을 해주니까, 하양 자키스처럼 아니더라도 우리는 또 누군가를 기억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억으로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할아버지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은 죽음의 정복이 가능하다는 의식으로 힘을 얻는다. 이 구절이 그렇게 저는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정도로 너무 좀 가벼운 표현이네요. 얼마나 숭고한 정신일 수 있는지 좀 보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억 못하면 지식이 쌓이지 않죠. 또 기억 못하면 제가 지혜도 없다는 말씀 드리잖아요. 예, 지혜는 어떤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 뭐 사람에 대한 이해, 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얻는 어떤 보통 때와는 다른 인식 등등이 쌓여서 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기억 못하면 지혜도 쌓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식에도 지혜에도, 그리고 이렇게 어, 떠나가신 분, 망자와의 연결에도 기억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치매는 또 무서운 질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치매는 사실 뭐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병이기도 하죠. 이런 주제를 잘 다루는 사람이, 사실 기억은 굉장히 우리의 정체성과 너무나 중요한 매개가 되기 때문에, 소설가들 중에서 죽음을 다루는 소설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기억을 다루는 소설들 진짜 많은데, 또 제가 한때 굉장히 열심히 읽고 좋아했던 김영하 작가도 기억을 많이 다뤄요. 예, 그중에 이제 짧게 강렬하게 다룬 책이 살인자의 기억법이죠. 짧고, 예, 또 기억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예, 재미도 있고 짧아서 한번 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기억의 한계를 다루고 있는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도 기가 막히죠. 기억에 대한 소설 두 권을 한번. 그건 이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 자체도 재밌기 때문에, 이건 약간 제가 읽으면서도 현학적인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이 책들이. 이 카얀자키스의 책은. 자, 그런 대목을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 제가 어머니 할 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 이거 말씀드리려니까 첫 번째 강독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성진님이 같이 들으셨던 걸로 제가 들으셨습니다. 그때 또 얘기 나눴었는데요. 저는 이 어머니를 그려낸 카잔자키스의 문체가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한번 우리 어머니 한번 그려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어머니. 예. 당신께서 살아계시든 아니면 돌아가셨든 어머니를 그려보면, 우리가 어머니를 인격적으로 그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머니를 전인격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로만 그려낼 확률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나의 어머니로만. 근데 어머니의 역할은 나의 어머니만이 아니죠. 예. 며느리이기도 하고 한때, 그리고 아내이기도 했고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했는데, 그 대목을 카얀자키스가 다 그려내고 있잖아요. 특히 어머니를 마르기라는 여자로 그려낸 대목은 저는 정말 와 했어요. 와. 네. 그럼 우리 어머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와 뭐 사랑에 빠졌겠지? 그럼 나는 얼마나 그런 모습을 다 배제해버린 나의 어머니로만 본다는 것은, 얼마나 어머니를 이렇게
뭐 물론 어머니는 이해하죠. 우리는 우리는 아들이니까 저는 아들이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어머니를 그렇게만 보면 어머니는 외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카얀자켓은 이 대목에서 예, 어머니와 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예, 장인과 사위 지간에서는 어떻게 어머니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예, 그렇죠? 그게 이제 40쪽에 나오죠. 그 다음에 41쪽 보시면 어머니와 나의 모습을 또 그리고 있죠. 42쪽 보시면 모성으로서 어머니를 그리는가 하더니 여자로서의 어머니를 또 그리고 있죠. 예. 그리고 아버지가 마르기 노래를 불러 했을 때 그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 예. 그리고 어머니는 영원히 카얀자키스가 잊지 못할 사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나오는 44쪽의 모습을 보면서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을 뭔가 보고 날 때 최대한 그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와 나 말고 1인칭, 2인칭 말고 3인칭이 있지 않았습니까? 3인칭을 등장시켜서 그 3인칭은 내가 지금 그리고자 하는 유를 2인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그려낸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접근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네. 말이 조금 뭐 어렵지 않으시죠? 1인칭, 2인칭이 아니라 3인칭을 불러들여서 내가 지금 그려내고자 하는 2인칭을 그 3인칭은 어떻게 바라봤는지까지도 묘사할 수 있는 또 그 2인칭과 3인칭의 관계를 또 내가 생각하면서 얻을 수 있는 한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는 그렇게 이 어머니라는 존재를 그려냈던 카잔자키스의 전인격적인 접근 방법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라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네. 이렇게 1장, 2장, 3장을 주요한 대목, 또 제가 그냥 나누고 싶은 대목만 좀 발췌해서 나누었습니다. 또 여러분 또 추가하고 싶은 대목이나 아니면 뭐 소감 잠깐 나누고 마무리를 할까요? 덧붙여 주시는 말도 좋고요. 제가 오늘 나눴던 것 중에 좀 도움이 됐다 싶은 건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질문도 괜찮고요. 다음 주에는 4, 5, 6장 할게요. 4, 5, 6장. 이번 주보다 분량이 두 배는 아니지만 1.7배쯤 되는 것 같아요. 82쪽까지 읽겠습니다. 조금 탄력 붙으면 그때 더 진도를 좀 더 뺄게요. 지금은 일단 조금씩 늘려갑시다. 네, 4장, 5장, 6장. 이 정도로 좀 추려가면서 하면 일독하겠는데요. 제가 잘하네. 네. 네. 성진님 뭐 채팅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쵸? 아하, 예. 아까 보내신 거. 저는 그 네. 채팅에 남긴 것처럼 그 조상을 묘사한 게 정반합의 어떤 그런 일환으로만 조금 그쪽에 중점 넣어서 봤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원숭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조상과 자기의 뿌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좀 자기가 돌아봤을 때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지금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비춰줬다는 게 또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살짝 음, 놓치고
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제 네. 한 발 떨어져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신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참 멋있는 것 같네요. 네. 아마 이제 그 대목도 계속 또 저희 눈에 밟혀갈 겁니다. 어, 그리고 한번 좀, 저는 좀,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지는데,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이게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데, 정작 개인들은, 예,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살아가니까, 크게 고민 안 하고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네, 저는 아까 이제 그 저 변증법이라는 대목 그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이 책을 보면서 그런 대목들이 구절이 눈에 띄어가지고 그런 게 네, 좀 읽힌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작가님이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잘 그렸다 했는데 네, 저도 이거를 읽고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 20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 후로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에서 우리 아버지가 가진 게 뭐가 있는지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봤어요. 아하,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책을 내가 읽고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내 기억에 있는 것들을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음, 예, 그냥 단면 단면에 그냥 장면들, 그때 느꼈던 어떤 내 감정들은 조금 기억에 남는데, 네, 우리 아버지가 뭐 남자로서 또 내 아버지로서 또 그 사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보고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음, 이 카잔가스키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자기 조상들에 더 나아가서 자기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묘사와 이런 걸 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음, 네. 뭐, 저 대부분 다 그렇게 좀 지내는 것 같아요. 그죠?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근데 한번 좀 돌아와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얻는 것들이 많을 거란 사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네. 예, 이제 뭐 한두 분 더 말씀을 더 붙여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추가적으로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외할아버지에 대한 묘사 부분인데 39페이지 그 외할아버지한테 하는 질문인데요. 좀 읽어보면 39페이지요? 네, 네, 그 39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줄 보면 언제인가 나는 외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왜 어린 돼지를 잡아야 하거나 우리들이 그걸 먹으면 기분이 언짢아지지 않나요? 하느님께 맹세컨대 난 정말 마음이 아프지. 외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대답했다. 하지만 그 어린 것들이 너무나 맛이 좋아서 말이야. 뺨이 발그레한 이 늙은 농부를 회상할 때마다 흙과 흙에서 하는 인간의 노동에 대한 나의 믿음은 더욱 깊어진다. 외할아버지는 세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깨에 올려놓고 버티는 기둥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 부분도 좀 한 사람 안에서 이상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게 세상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하는 좀 변증법적인 어떤 뭐 이런 거의 어떤 균형점 이런 거여서 이런 것들 대변하는 것 같아서 좀 좋았었어요. 이상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땅에서 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음, 그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어떤 균형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묘사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도 되게 저한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 나눠주시니까 채워지네요. 제가 놓친 부분들. 네. 그리고 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아까 저희가 그렇게 이 세상을 바꿔놓았다는 진화론이든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니체든 뭐든지 간에 지금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인공지능 이제 물결인데요. 그 인공지능이든 뭐 뇌과학이든 우리는 이렇게 대체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 더 커밍 웨이브라고 그 딥마인드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죠. 이세돌을 이겼던 그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가 쓴 책인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기술의 물결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뒀고 통제할 수 없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기술을 환영하든 비난하든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조율되지 않는 즉흥적인 방식으로 대처해 왔다. 기술의 본질이라면서요. 확산은 예, 무조건 확산되는 거죠. 너무 확산될수록 비용이 낮아지고 그럼 더 확산되고 그게 이제 뭐 자동차든 인터넷이든 그렇게 되어 왔는데 예, 그리고 뭐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어떤 기술은 우리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핵 같은 건데 핵이 유일하게 억제가 좀 가능했던 기술이래요. 핵의 위험성이 너무나 커서 그런 것이고 근데 그게 억제도 부분적인 실파가 있었던 억제인 거죠. 그나마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근데 요컨대 기술은 무조건 확산된다는 것이고 근데 그걸 대한 우리를 보면 신중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예, 현실로 받아들이고 또 그거 받아들이는 방식 또한 조율되지 않는 체계화되지 않는 훈련되지 않는 즉흥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해오는 모습들인데 이게 비단 기술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진화론, 프로이트의 무의식 뭐 온갖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성인들은 좀 우리와는 다르게 카얀자기스 같은 경우도 진지하게 자기가 무엇을 믿을 것인지를 좀 정직하게 따졌던 인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오늘 얘기 못 나눠주시면 다음 시간에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이따가 좋았던 구절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4장, 5장, 6장으로 뵙죠. 주말밤 편히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닫겠습니다.